특강을 시작합니다. 아침 금요일 리마인드 특강을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번 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것과 자료는 사변종까지. 이거는 뭐냐? 이거는 정말 객관식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 같아. 이 판례 지문 자체가. 이번 판단의 기준시에서 이번 여부는 처분시라는 말은 처분시의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료는 사변종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은 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볼게요.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진 않았는데 모의고사에 있었던 거 하나만 설명을 해봅니다. 이거 한번 모의고사를 한번 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주관식 사례에서는 아직 재량권 불행사까지는 물어봤는데 처분사유 부존재, 즉 사실로인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근데 예전에 어떤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게 거의 유일한 모의고사인데 여 종업원이 진상 손님이 왔는데 막 그 여자를 불러달라고 막 이러니까 자기 막 하다 뭐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우리 안 된다 막 그러다가 내가 단골인데 너 이러면은 뭐 단골 끊겠다 막 이러니까 주인이 부재했어요. 이 여주인이 집안에 일이 있어서 집에 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성스러운 우리 여주몽원이 이러다가 고개 뺏기면 너무 미안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여자 친구들을 부릅니다. 여자 친구들을 불러서 합석시켜서 같이 술 마시고 놀게 해요. 근데 이게 단속이 딱 돼버렸어요. 돼버렸는데 행정청이 단속을 하고 나서 이거는 나중에 보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위반은 맞거든요. 그래서 제재 조치를 하는데 첫 번째, 여종업원이 이런 유흥적개업이거든요. 옆에서 술 따라주고 이런 것도 이제 유흥적개업인데 이거는 허가를 받는 업종이 있긴 해요. 보통 우리가 뭐 단란주니 뭐니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여기는 그런 유흥적개업 허가 안 나와 있는 영업이었는데 식품위생법상 해놓고 나서 술 따라주고 이런 여성을 고용해버리면 이거 다 위반이거든요. 왜냐면 업종이 달라요. 식품위생법상 이렇게 음식 팔게 허가를 받으면 보통 이제 술을 팔아도 따라주고 이런 분을 옆에다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나중에 제재 처분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우리 행정법은 종업원이 이런 위반 행위를 하면 영업주도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보통 이제 형사나 이런 쪽에도 유명한 양벌규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 단어 아직 안 들어봤죠. 양벌규정이라는 게 양쪽을 다 이제 처벌한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주인에 관해서요. 여주인에 관해서 적발보고서에서 현장에서 방조를 하면 이걸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중에 제재 처벌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주인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현장에 없었는데 지금 애가 아파가지고 잠깐 집에 가 있었던 사안인데 그러면 이때요. 그래서 이 여주인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이때 법원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언제라고요?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예요. 처분시에 사실관계, 유흥 적개권을 사용했다. 이런 사실관계에 식품위생법 등 법률관계를 대입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최초의 적발보고서, 위반하면 단속공무원의 적발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보통 올리는 거예요. 그럼 제재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원래. 실무에서 보면. 그러면 이때 보세요.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알고 있는 사실은 적발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누가 주인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주인이 현장에 있다고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성분은요, 나중에 소송이 계속 중인 이후에 여주인은요,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CCTV에 찍혀 있는 거라든가 이런 자료를 사변종까지 제출을 해요. 뭐 병원에 갔다면 뭐 빼도 박도 안 돼. 병원에 가는 게 딱 찍히면 제일 좋았긴 하겠지만 병원에 없더라도 이 사람의 이동 경로에 CCTV 같은 거 확인하면 되잖아. 몇 시에 이 사람이 집에 갔는지. 그러면 이 자료를
언제까지? 사변조까지 제출하면 이 자료를 통해서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 법률관계 판단이 정확한지를 법원이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볼까요? 위법 여부는 처분 시의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보겠다는 거고, 이런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 법률관계와 관련된 자료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통해서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뭐냐면,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알았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잘못 알았으면 니네 책임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됐어요? 이 예를 들으면 너무 간단해 보이지? 이제 말로 써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 사안에서요. 행정청도 자료를 사변조까지 제출하면 되겠죠. 어떤 자료를? 잘 보세요. 만약에요, 사실관계 팩트는 이렇더라도 이 여주인이 자신의 영업자의 지위를 만약에 공식적으로 내가 없을 때는 네가 내 대신 이런 거 다 해. 그래서 만약에 대리권이 정당하게 소유된 걸로 만약에 봐버리면 주인은 현장에 있었던 걸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왜냐면 자기는 모면하기 위해서 빠져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행정청은 또 살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서 없었다 이렇게만 보면은 그러면은 판단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왜 행정청은 왜 주인이 현장에서 방조했다고 생각하냐? 그때 적발 공무원이 볼 때는 주인 행세를 하는 애가 분명히 있었다고 판단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영업소 좀 큰 데에서는 실장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주인처럼 행세를 해, 사실은. 그리고 주인은 오히려 뒤에 빠져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물주나 이런 사람들. 만약에 그렇다면 행정청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사실상 이 사람의 주인으로서 전체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고, 뭐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이 여종원이 여러 여종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간호사처럼 위에서 이 사람이 거의 영업자의 지위를 대행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만약에 증거 자료가 제출됐다면 이 청소에 다시 또 있는 게 되는 거야. 이게 간단한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사변조까지 계속 서로 제출할 거 아니에요. 아니다, 맞다, 야 너는 이렇게 네가 뒤로 빠져가지고 너는 지금 책임 모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주인의 모든 권한을 얘한테 준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행정청에 인정하려고 하는 거고, 아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나는 교육도 내가 했고 내가 다 했는데 그날은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불가피하게 이랬다. 이거 봐라, 배 병원 기록 봐라. 딱 니네가 단속했던 그 시간에 오차 30분 범위 내인데 거리까지 따지면 내가 지금 총알택시로 오지 않는 한은 올 수 없는 시간이었다. 뭐 이런 거, 그걸 통해서 처분 당시 이게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해야겠지. 이것도 이제 좋은 질문인데, 기속력과 기판력의 구분은 사실 답안지에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는 맨날 이거 도표 그려주냐. 근데 실전 답안지에 쓸 일이 없으니까 삼순할 때는 이제 실전 답안지를 써야 되니까 일부러 안 적어준 거야. 기본 강의에서 적어준 거 한번 볼까요? 기본 강의에서 적어준 거. 그래서 저 질문을 받는 순간 기분이 좋았어. 삼순할 시간에서는 좀 하기 힘든데 여러분 질문해 주니까 기분이 좋잖아. 그래도 한번 할 수 있으니까. 자, 기속력과 기판력. 기속력과 기판력은요, 판결의 효력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는데 확정 판결의 효력인데 그 중에 판결의 종류가 좀 다르죠. 기속력은 인용 판결이 하나고, 얘는 인용뿐만 아니라 기각까지도, 기각 판결도 기판에 미친단 말이죠. 처분이 적법하다는 거. 여기도 좀 차이가 있고, 주객식, 주관적, 객관적, 시적 범위도 다 다르죠. 주관적, 주객식, 객관적, 시적 범위도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속력이 중요하니까 기속력을 먼저 써야겠네요. 얘는 인용 판결이 하나고, 주관적 범위는 처분청이죠. 등은 관계행정청인데 뭐 등을 시험에 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객관적 범위는 주문 플러스 이유. 대개인 구체적 위법 사유인데 판례는 이걸 기사적으로 판단한다는 거고. 시적 범위는 판례에 따를 때만 처분시라는 거고. 그런데요, 기판력을 보면 기판력은
기각 판결에도 미쳐요.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가 다 포함돼요. 그리고 후소법원.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피고인 행정청이지만 여기는 원고 피고가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즉 원고도 포함된다는 게 결정적 차이지 여기서. 그리고 후소법원도 기속해요. 선행법원과 동일한 소송을 다툴 수도 없고 선행법원의 판단에 모순되는 판단을 성결 문제로도 할 수 없는 구속을 받아요. 그리고 기판력은 항상 주문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적 범위는 4년전입니다. 사실실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 이 기판력은요 민사 형사에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기판력에 관해서는 모든 소송에 다 똑같아요. 민사든 형사든 행정사건이든. 그런데 기속력은 행정소송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판례는 민사 합의부에서 행정사건을 맡다 보니까 그냥 기속력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기판력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봤던 거예요 옛날에. 민사 합의부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행정사건을 맡을 때 처음에는 특수소송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양자를 뭐 혼동해서 썼던 거예요. 지금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 거지. 근데 마지막에 이제 질문이 뭐냐면, 자, 기속력은 우리는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명문 규정이 있어요. 근데 기판력 규정은 오히려 없어. 그래서 8조 2항에서 뭐가 준용돼? 민소법 216조와 218조에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가 규정되어 있죠. 자, 잘 봐야 돼. 둘 다 공통부문은 판결의 효력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의 효력, 확정 판결의 효력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공통돼. 그런데 이런 기속력과 기판력은 이런 효력이 미치는 수범자와 그리고 작용 범위는 정확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효력은요, 기속력은 누가 기속된다고요? 처분청이 판결에 이미 이루어진 판단에 기속돼서 판결의 취지에 따른 대외적 처분을 구속하고 있어. 즉 여기는요 기속력은 처분청의 대외적 처분을 기속하고 있어. 즉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대외적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게 바로 기속력이라고 했죠. 여기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대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행정법 배울 때 대외라는 말은 국민에게 대외적 처분을 할 때는 결국 이 처분으로 대외에는 누가 있다? 국민. 이 처분으로 국민의 뭐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규율하는 권리무를 규율하는 거죠. 권리무를 규율하는 법을 뭐라고 불러요? 이게 실체법이에요. 우리가 예비순환 들어가기 전에 입문자 특강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실체법이란 국민의 법률관계의 실체를 규율하는 법이다. 국민의 법률관계의 실체는 뭐냐?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거다. 결국 처분청이 대외적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실체법에 근거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개념 네 번째에 뭐가 들어갔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면 반드시 처분은 실체법에 근거해서 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기속력은 잘 보세요. 기속력은 특이해. 뭐가 특이하냐면 기속력은 행정 소송법에 근거를 둔 판결의 효력이지만 그 효력의 작용 국면은 처분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대외적 처분을 해야 되는 실체법적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실체법적 효력이라는 말은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효력을 갖고 있어. 기속력에 반해서는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실체법적 효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외적 처분하는 걸 구속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대외적 처분을 기속함으로 대외적 처분은 실체법의 효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판력은요.
기판력은 두 문자 암기시켰죠. 동성모. 동일한 소송을 당해 소송 절차에서 더 이상 못 다퉈. 그리고 선행법원의 판단이 후소법원의 성결 문제가 될 때나 또는 모순관계에 있을 때는 성결관계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는 선행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수용 결정이 무효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용 결정이 무효가 확인됐어. 수용 결정이 무효가 확인됐는데 나중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느냐? 보상금 증감 청구는 수용 재결, 즉 원처분인 수용 재결의 적법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유효해야 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서로 모순되는 주장이어서 나중에 보면 예비적 병합이 안 돼. 양립 불가능, 그렇지. 예비적 병합으로밖에 묶을 수가 없어. 왜냐면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냐면 수용 결정이란 수용 재결이 무효인 것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양립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선행법원에서 수용 결정에 대한 원처분에 대한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얘가 무효라고 판단됐어. 근데 나중에 당사자 상으로 보상금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럼 모순관계가 돼버리는 거지. 모순되는 걸 주장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선행법원은 이미 무효라고 판단 끝내줬거든. 그런데 얘가 수용 결정 자체를 다투는 소송은 아니잖아. 근데 수용 결정이 재결이라고 많이 써버릴거든요. 수용 재결의 유효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성결 문제가 되는데 선행법원의 판단을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 걸 차단시키는 게 기판력이에요. 그래서 기판력은 선행법원의 판단에 이미 이루어진 판단이 후소법원의 소송물의 구속요건, 소송물의 성립요건이 성결 문제가 되는 경우 또는 선행법원과 모순되는 주장 이런 걸 못하게 만드는 효력이 기판력이라고 했어요. 결국 뭐냐? 기판력은 보면은 동일한 소송으로 다툰다. 소송 절차에서 성결 문제일 때 또는 모순관계일 때 선행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못한다. 얘는 그래서 소송법적 효력인 거예요. 소송상 동일한 소송으로 다투 또는 선행법원의 판단에 모순되는 주장 같은 걸 하지 못해. 그래서 얘는 소송에서 이루어지는 효력이에요. 소송에 미치는 효력이에요. 그래서 얘는 소송법적 효력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소송에서 작용하는 효력이 아니라 그 판결의 취지에 맞게 대외적 처분을 해야 될 실제법적 효력을 미치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좀 어려운 표현이야. 다음 여기 봅니다. 당사자 소송을 물어볼 때는 가부자고 가집행 선고까지 써주면 더할 나위 없어. 왜냐면 가집행 선고는 이게 이제 위헌 판단이 한번 나오고 나서 법원 행시 한번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무이고사도 냈는데 한번 내면 아무도 못 써. 가집행 선고라는 이름 자체를 잘 몰라가지고. 가구제까지 써주는 거 좋을 것 같아. 가구제는.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예를 들면 금전에 관련된 뭐 지급 청구 소송 이런 경우는 사실은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하려면 가구제 반드시 해야 돼. 왜냐하면 퇴직 공무원이 퇴직연금이라는 게 달마다 나오잖아. 근데 이게 갑자기 뚝 끊기면 이 사람은 생활하는데 곤란을 겪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임시 지급을 위한 가구제를 신청한다든가 또는 가집행 선고라는 거 뭐냐면 가집행 선고는 우리가 이행 판결은요. 이행 판결서 자체가 집행 권한이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행 판결이 집행 권한이 되려면 전제가 뭐야? 이 판결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확정돼야 돼. 확정 판결해야 돼. 판결이 확정될 때만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 권한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요. 1심 판결이 선고돼서 원고가 승소했어. 그럼 피고도는 원고한테 지급해야 돼. 그럼 이 피고라는 애가 보통은요. 돈은 늦게 줄수록 좋잖아. 채무자 입장에서. 그럼 돈을 늦게 주고 싶어서 2심, 3심으로 가봤자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지급을 유예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 항소를 제기하고 상고까지 제기를 해버린 거야. 그럼 거의 1년 이상 지나가 버리거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1심 판결을 선고하는 1심 법원에서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게 이게 가집행 선고예요. 이거는 판결 선고인 거야, 판결 선고. 그래서 왜 가집행이냐? 왜 임시가짜가 붙어있냐?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2심, 3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 굳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안 하겠지. 왜요? 소송 제기해버리면 어차피 변호사 써야잖아, 자기는. 그게 가집행 선고인데 이게요. 왜 시험에 나왔냐면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를 금지시킨 행정소송법 40 몇 조야. 거기가 유언 결정을 받아. 야, 왜 국가만 차별해? 지자체는 금지를 안 시키거든.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구분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잖아. 안 되면 국가 너도 국채 발행하면 되고 얘도 지방채 발행하면 되고 왜 국가 너만 차별해서 가집행 선고가 안 되는데 이거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그래서 위헌 판단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국가에 대해서도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저런 게 대표적이지. 공무원이 퇴직급여 청구했는데 안 줘. 이런 경우에는 아까 이제 잘 지적을 했는데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입장이라면 당연히 가구제를 신청하면서 가집행 선고까지 요청해야 돼. 이건 청구권이 있는 건 아니야. 법원이 이제 직권으로 해주는 거긴 하지만 촉구는 해야지. 지금 얘가 지금 얼마나 생활이 지금 궁핍해졌는지. 따라서 지금 임시 집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걸 어필을 해야 이거는 그냥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신청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럼 법원이 볼 때는 이거는 충분히 볼 때 이 사람 구제하는 게 맞겠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가구제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가집행 선고도 해줄 수 있는 거지. 다음. 변호사 시험에서 이 지급정지된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소멸시효라는 이 시효는요 권리행사 가능성이 있는데 안 했을 때 페널티인 거야. 권리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 삼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해당 법률에 따라서 이 사람은 퇴직급여 청구를 할 수 없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면 그러면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는 걸로 봐야 돼. 그러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 법이 위헌 판단이 나오고 그리고 소멸가 미치는 전제 하에서 권리행사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게 맞아. 그리고 법조문 보면은 그 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법이 이제 지금 연금법 개정을 하잖아. 지금도 뭐 연금법 개정하려고 막 계속 손대려고 하잖아. 이 연금법 개정은요. 이제 연금 고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시행 여기서 잘 알아둬야 되는 거 뭐냐면 보세요. 나중에 차등을 좀 두긴 두거든. 차등을 두는데 뭐냐면 보통 연금법 시행을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만들어요. 뭐냐면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유가 발생한 자, 퇴직연금 사유가 발생한 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퇴직 사유 얘기하는 거예요. 퇴직 사유. 그런 사유만 적용한다. 그래야 나중에 위헌 판단을 잘 안 받아. 그런데 너무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예를 들면 지금 이 연금법 시행 이후에 퇴직사유가 발생한 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면 지금 연금 고갈을 받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정을 하고 있는데 법률의 목적 취지 달성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 10년 이런 식으로 한도를 둬. 그래서 퇴직사유가 10년 내에 발생한 자에게는 적용을 하고 그 이전은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차등을 좀 둔다고. 그럼 이 10년이 딱 걸리는 사람들은 또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또 소송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문제는 뭐냐면은 연금이라는 게 연달아 받는 금액이잖아요. 특수한 경우는 일시금도 가능하지만 보통 이제 뭐 퇴직 공무원은 달마다 받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만약 이 사람이 3년 전에 퇴직했어. 그러면 퇴직 사유는 발생했지만 계속 받고 있잖아. 달마다 나오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이 법은. 근데 뭐 중요한 건 별로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보세요. 10년 전에 만약에 퇴직한 공무원 같으면 5년 소멸시효가 다 끝났네?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달마다 나오는 거예요. 달마다. 법 지급 결정을 통해서 이 사람 연금 수급권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인되는 거고 연금 청구권은 일시금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달마다 수령하잖아. 그럼 달마다 보통 우리가 분급청구권처럼 달마다 권리가 발생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달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선되고 나서 법이 시행돼서 지급정지가 됐으면 그 이후로는 못 받았을 거 아니야. 걔는 이것처럼 법률상 장애로 보면 가장 깔끔하고 법률상 장애로 보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지급정지된 이후로 발생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소멸 과거로부터 소멸해서 적용된다. 그건 뭐냐면 그 전에 퇴직했더라도 이 말이고 그 전에 퇴직했더라도 이 이후에 발생하는 연금에 관해서는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유법이 아니라고 봤어. 왜냐면 시행 이후에 발생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말이냐면 연금법이 개정이 됐어. 잘 보세요. 연금법이 개정됐어. 이거를 소급해서 적용하면 진정 소급표가 될 가능성도 있어.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적용된다는 거 뭐냐면 그 전에 퇴직사유가 발생해서 지금 연금 받던 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이미 발생해서 수령한 부분은 소급할 수 없어. 그럼 뭐냐면 이 개정연금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청구권에 관해서는 적용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부진정 소급법으로 봤다고. 왜냐면 계속 중인 사안이잖아. 이해됐어요? 그냥 만약에 소급해서 자격을 없앤다고 그러면 이런 거는 위헌인 법이고, 그래서 이런 법도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보세요. 그 인천 송도 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도로가 있어. 어떤 도로가 있는데 여기가요, 뭐 무료인가 뭐 그랬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국법에서는. 근데 유료 도로로 바꿨어. 그리고 이제 송도에 살고 있는 생활의 거주지인 사람들은 나중에 뭐 이렇게 할인이 붙나 뭐 그런 건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료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바뀌면은 과거에 다닌 것까지 소급해서 부과하면 위헌인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그때는 진정 소급입법이 아니다. 이런 판례도 나온 거죠. 아까 저기도 마찬가지야. 퇴직연금 수급권자들이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발생한 연금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부진정 소급 입법이야. 부진정 소급 입법은요, 그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 다만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개정법 적용의 공익보다 크면은 그때는 위헌이 될 여지는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헌법 배울 때 배웠을 거 아니야. 국적법 같은 거 보면은 막 10년 이런 유예기간 같은 거 넣잖아. 뭐 국적 취득이 언제일 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신뢰가 원칙 위반이 되지 않게 막 거기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나중에 저걸 조정을 할 때 막 그런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퇴직연금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퇴직한 공무원들은 거의 뭐 예외 없는 거고, 근데 그 전에 퇴직했는데 지금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법 시행 전 몇 년까지 퇴직한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적용할 거냐. 왜냐면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무조건 다 하겠다. 그럼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유예기간을 좀 주든가 이제 그렇게 하겠지. 중요한 거 뭐냐면 결론은 개정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발생한 청구권에 관해서 적용하는 건 일단 부진정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 중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헌법 12조가 금지시킨 소급입법은 아니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강요해. 이해됐지?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질문 또 하세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제가 볼 때는 법률상 장애로 가면 깔끔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청구권이 없다고 해서 권리행사 자체가 법률에서 지금 금지되어 있었잖아. 이게 법률상 장애거든. 그럼 권리행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면 소멸치는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언 결정이 있으면 안날부터 뭐 90일 있은 날로부터 이렇게 기산을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